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놓고요. 마치 축구의 하프타임 같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심재철 의원이요. 자료 일부를 공개를 했고요. 기획재정부는 검찰 고발하겠다 예고로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이 118건에 1,300만 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이 43건에 691만 7천원, 이자카야 상호명이 38건, 557만 원, 와인바 상호명이 9건, 186만 6천원, 포차 상호명이 13건, 257만 7천원, 바 14건, 139만 원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에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하였다는 점으로서 심재철 의원의 이 발표 이후요. 전부터 돌아간다면 추석 연휴 전에 압수수색으로 시끄럽다는데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 이어서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 항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자초지종이 궁금합니다. 양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게 문제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겁니까? 일단 지난 3일경부터 이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이 심재철 의원실이 주장하는 것과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기획재정부에서 고발하게 되면은 지난 3일날 재정정보원이 관리하고는 접속된 부분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인가 자료들이 있는데 약 30여 개 기관 48만 문건을 심재철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을 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일에 고발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흘 후인 21일에 검찰에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다시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또 2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은 심재철 의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방법의 그 접속이 아니었다. 그리고 비인가 자료라는 것을 무엇보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을 했고 또 처음에 고발을 17일에 했었을 때는 심재철 의원 당사자는 아니고 보좌관들만 비서실들만을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유출하고 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기재부가 강력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는 어쨌든 식당 영업이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막 등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백화점 같은 것도 기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역 중에는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시던가요, 김 교수님? 일단은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뭐냐면 이제 퇴근한 이후에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일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관할 근무 지역을 이탈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어떤 그 사용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을 때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밝힌 추가적인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휴일에 그것도 백화점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용업종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도 화면에 좀 나왔습니다만 이자카야 바 뭐 주막 이렇게 상호가 찍혀 있는 이른바 술집에서 사용된 것들이 이제 수없이 많다라는 걸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그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는데 저는 심재철 의원이 그런 것들을 폭로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에서 폭로하는 것도 좀 야당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자료의 취득 과정이 어땠는가는 좀 차치하더라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재철 의원이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감사기관을 앞두고 저런 것들 자료를 다운받아서 갖고 그걸 행정부 측에다가 특히 청와대 측에다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청와대 측에서 해명을 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는 청와대 측에도 일부 또는 이해되는 바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청와대 같은 경우 심야에 밤늦게 휴일에도 근무하고 야간 근무를 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교안보 사안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어떤 현안 같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야에 근무하고 나와서 업무 추진비로 문 연 식당이 없기 때문에
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 해명도 저는 일견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두 청와대와 심재철 의원이 마주보고 다니는 기관차처럼 충돌할 게 아니라 네.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걸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절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그 자료의 취득 여부를 떠나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좀 잘못 사용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청와대와 행정부는 거기에 친절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대응이거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분석해서 영 얼토당토 않은 몇 가지 의혹이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 제기한 것처럼 사실은 잘못된 어떤 절차상의 또는 입력의 오류로 된 것들을 트집 잡아서 과도하게 이걸 부풀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양측 다 너무 사안을 너무 끝장 보는 식으로 과도하게 맞부딪히지 말고 한쪽은 해명을 요구하면 한쪽은 친절한 해명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향후에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도로 알고 이해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거의 지금 여야가 지금 저거 알고는 국정감사가 안 될 수 있는 파행으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충돌보다는 협상이 좀 필요하다. 서로 간을 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택트개발정보 신창현 의원은 그대로 놔두면서 왜 나는 이렇게 검찰과 정부가 찰떡궁합이냐라고 하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까지요. 촉구를 했고요. 영상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우리는 결코 자시하고 또 묵시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면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의 무시고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이례적인 이런 일을 벌리는지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의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업추비가 기밀인가 혈세 내역 따져보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평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뉴스를 전하면서 탄압의 결기를 모아서 이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국회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이게 뭐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네.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들이 만약에 해킹왕 비슷하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이 접근이 허용 안 된 것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정법에 위반될 여지는 있지요. 네. 또 한편 심재철 의원실에서 다운받은 거에 내역을 분석해 보니 청와대 직원들이 원래 업무가 아니고 자기가 술 먹고 노는데 썼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라 돈을 횡령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뭐 액수가 1억 넘어가면 국고 손실로 3예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 정보원 입장에서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모든 부처의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게 이제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갔으니 처벌해달라. 그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에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하고 서로 맞고수로 하고 그럴 사안인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정보원의 이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드러났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허점을 막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심재철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정리가 잘못돼서 온 것이 정말로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썼다고 밝히면은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걸로 해서 전국이 뭐 파탄으로 간다지 이거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별로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신창현 의원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왜 그쪽은 수사에 제대로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심재철 의원실 같은 경우는 나 얼마나 압수수색을 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두 개가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게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은 공개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 져야 되는 건데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48만 문건을 가지고 있어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에서 저 정도의 속도를 내는 사건들은 종종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문건은 돌려주고
무엇보다 이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는 기획재정부 기재위 소속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국가의 기밀을 비인가 문건을 재정정보로 해서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관리를 하냐는 부분을 나무랐다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정당했을 텐데 네. 너무 이 전선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일 이전에도 특활비 논란이 엄청나게 국회를 한번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특활비 좀 다 폐지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오늘 어디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어디 해외 순방할 때 공간에 가서 격려금도 못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국회대로 야, 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특활비 사실 청와대나 국정원 특활비 하면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그것마저 다 우리 다 포기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가는데 네. 청와대가 쓰고 있는 그 막대한 양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알 권리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부처 업무 추진비라는 형태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네. 대부분 회식비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좀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네. 국회가 특활비 논란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다 폐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정부가 좀 겸허하게 나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기재부 차관도 그 고소고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비인가 자료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어요. 네. 비인가적 문건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다운로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재정정보원 자체 시스템이 먼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 방법으로 우연히 만약에 취득하게 됐다고 한다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정감사 앞두고 얼마나 그 좋은 자료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고소하고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추석은 끝났지만 밥상 민심을 가져오기 위한 쟁탈전 같은 그런 여론전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런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는 링 바깥으로요. 마치 아웃복싱을 하는 분처럼 맴맴 돌고 있지만요. 눈길을 끄는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에게요. 지금 그동안에 이 친박 소속으로 됐던 분들이 찾아가서 당권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라고 했는데 굳이 크게 부인을 하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네요. 추석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20일에 친박 기원 6명 정도가 이 황교안 전 총리 오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네. 보수의 지금 핵심 어떻게 보면 새로 개혁을 해나갈 주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나서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대답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 당권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당권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네.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해볼 것 같아요. 내권에 도전할 마음도 있고 당권에 도전할 마음도 있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워낙 뭐 싸움이 격렬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싸움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꾸준히 어떻게 보면 지지도,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으면서 국민의 어떤 보수 측의 지지를 얻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면서 더 나은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양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중에 황 전 총리가 결심만 선다면 상처를 입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서겠다. 이거 이미 지금 마운드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몸 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들리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정계 입문이라든지 지난 대선 때도 대선 출마 여부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황교안 총리가 했던 대답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마련된다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문제는 뭐 그분이 당권을 도전하든 대권을 도전하든 저는 뭐 말릴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분들을 만난 저 6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6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누가 봐도 이름만 들으면 탄핵 자체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여론과는 전혀 장반대의 길을 계속 고집했던 강성 친박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서 당권에 도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당을 혁신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외연을 확장하면서 지지를 넓혀나가는 건데 네. 친박 중심의 또 친박 색깔이 굉장히 강한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권한대행했던 분을 또 당권 주자로 내세우면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확대 저는 네. 결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우리 보수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 싶었던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후위를 도모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슨 뭐 친박과 한 몸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뭐 누구든지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는 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인물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시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그룹이.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